또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지만 전 사실 이제 특례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1호 법안 궁금합니다. 특례시 관련돼서 법안 준비하셨었다고 그렇죠. 제가 그거는 들었는데요. 전자 얘기했듯이 수원, 용인, 창원, 고양까지 해서 4개 도시가 잘해서 일단은 특례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네. 한마디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 결정을 한 거고 이 그릇을 채우는 이제 내용을 채우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 재정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만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거. 그러니까 네. 1단계는 특례시라고 하는 그릇 형식을 만드는 것. 2단계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의 내용물 채우기 위한 2단계 특례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2단계에 들어가는 초입이다. 형식은 됐고 네.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을 잘 예산과 재정을 확충하고 그에 따르는 도시개발 계획이라든지 문화 교육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2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례시 하다가 보면 이 특자가 사실은 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특례가 안 들어가는 도시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아니 왜 너희만 특례냐 그런 거 있는 거꾸로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또.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행안위에서도. 네네. 그래서 논의는 굉장히 오래 했던 거잖아요.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많이 양보한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채울 때가 지금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상당히 시간이 50만 원 왜 안 걸립니다. 껴주냐, 65만 원 왜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참 논의들이 많았는데 네, 많았습니다. 일단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좀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사실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은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네네. 법안이 됐든 네네. 또 뭐 예산이 됐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의정활동 전반으로 해서 언론에서는 가장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또 상임위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국정감사 때 뭐 하나 터졌다 이거 말고는 1년 내내 하는 일이 하나도 알려지질 않으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보기엔 도대체 국회 하루 종일 뭐 하냐. 하루 종일 일하지 뭐 하겠어요. 상임위는 이번에 재선하시면서 상임위는 어디에서 상임위는 어떤 일 하셨는지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여기 이제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네. 상임위를 제가 원내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 네, 네, 왜 이렇게 이름이 깁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였죠. 이때 총괄이 붙은 거는 갑자기 의원수가 180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거대 여당을 이끄는 해서 수석 부대표를 2명 주다 보니까 그 총괄하는 형태로 총괄 수석 부대표를 주고 같이 하는 분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그렇죠. 사실상 의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전부 다 지휘하는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하시는 분이고 수석 부대표는 수석 부대표를 하셨고 그걸 서포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실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를 이제 180명 상임위를 다 배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네. 국회 경험이 기시니까 네, 네. 의원님들 신청하는 데가 비슷해요. 네, 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1순위 국토위, 2순위 국토위, 3순위 삼순위 국토위 국토위. 적어놓고 됐잖아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 약속한 바대로 2020년에 이제 180명이 됐으니까 네. 상임위를 설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음. 국토위, 산자위, 행안위, 뭐 보건복지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그렇죠. 딱 남는 데가 있었어요. 농해수위. 그래서 제가 수원 8달구에 노남평 없어요. 그때 제가 농해수위 가서 1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끝나고 기재위 가서 했죠. 기재위 가서 기재위가 사실 네,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치열한 전장이기도 하고 전장이죠. 근데 아주 재미는 없어요. 근데 치열하죠. 그래서 기재위에서 기재위 간사를 했죠. 기재위 간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1년 예산할 때 보면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네. 예산 뭐 600조, 이번에 656조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 부수 법안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2년 동안 길게 사실은 그 소위 활동을 많이 했죠. 예산 법안에 관해서 조세특례 법안이라든지 소득세 법안이라든지 재반 법안, 법인세라든지 전체 법안에 관한 심의들을 제일 많이 하죠. 소위가 제일 많은 소위 중에 하나가 기재소위의 그 조세 소위예요.
거기가 사실 국가의 재정을 설계하는 설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법안으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결정해 주는 거죠. 법으로. 그 부분 해서 그때 하시고 나면 좀 어떻게 내가 좀 달라졌구나, 좀 배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드셨던가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 속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 작동하고 있고 뭐 가계, 기업, 개인에게 법인세, 소득세,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예산에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나가는지 그걸 네.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래서 그리고 뭐 기업의 활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줄 것인지 어려운 분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하게 되죠. 아,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정치하면서 그 민주당이 가장 착목해야 될 지점이 경제부총리와 경제 담당 장관을 저는 민주당 출신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기재부에게 그렇죠. 그래서 준 거였잖아요. 단 한 번도 경제부총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산실장 했던 분들이 주로 대부분 다 그랬죠. 받았고. 예산실 담당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자원과 예산 인력의 배분인데 핵심인 자원과 예산의 배분을 정확히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주고. 예. 그걸 남에게 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대통령이 큰 계획을 발표하면 장관 그 기재부 장관 쪼를 쫓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하고 째고 누워서 홍남기 부총리 때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많습니다.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산과 조세라는 부분도 정치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해서 그것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높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기재부가 가장 힘이 센 세고 거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렇죠. 사실 국회에서도 기재부를 좀 잘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검찰 개혁 뭐 언론 개혁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기재위가 기재부를 잘 다루는 거 잘한 아닌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는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년은 그 또 아무도 안 가시는 환노위 가서 2년 했습니다. 환노위도 간사 1년 하고 또 이수진 의원님이 그 타고난 능력을 타고난 노동계 출신이라 그래서 4년 차에는 예. 간사하시고 그렇겠어요. 이게 환노위도 사실 정말 민원은 많고 되는 건 없고 잘안 가시려고 부처상으로도 규제만 하는 부서니까 힘이 없고 그렇죠. 예,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 눈에 네. 참 보이는데요. 그 원내 얘기 잠깐만 하나만 더 하면 수석 부대표를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예. 사실 가장 큰 게 1기 원내 수석부대표 때 전체 180명 의원님들을 잘 그 상임위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욕망과 전체 설계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가 아마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또 뭐 읍소도 하고 사선 의원님한테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욕 많이 못 드셨겠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뭐 되면 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어. 그때가 아마 제일 일이 좀 많았었고 네. 또 이제 일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돼서 초창기에는 123석 과반이 안 된 여당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2017년에 정권을 교체했으니까. 그리고 2020년에 다수당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수 여당으로. 네. 여러 가지 비판은 많았는데 지금도 너희들 180석 줬는데 뭐 했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귀해 보는데 놓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우리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확했을 때 조금 더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에 딱 우리가 네. 묶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개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못했던 거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후반기는 거의 코로나를 막다가 끝났다고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예, 코로나를 정말 막다 안타깝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부대표인데 매일 코로나 추경뿐이면 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수석 부대표 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했던 적이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한 거는 몇 번 안 돼요. 초창기 그렇군요. 하고 네. 나머지는 다 비대면 회의했습니다. 줌으로 하고 뭐 줌으로 네. 했죠. 그러니까 참 그건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렇게 4년을 지내고 벌써 총선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정무조정실장을 맡으셔서 총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맡고 계시는데 이번 총선의 주요 승부처는 어디라고 좀 의원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요 승부처는 전국인데 첫 번째는 수도권이고 두 번째는 부산 울산일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은 빼고 부산 울산입니까? 일단은. 아, 그럼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부산 울산도 중요하다. 네. 거기서 저희가 좀 이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어떤 길,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들이 있으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을 김성애 소장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저는 지금 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경선 통과도 힘들어서 지금 버겁게 명함 돌리고 있기 여러 때문에. 가지. 뭐냐면 전 정치의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면은 결론은 선거나 정당도 될 사람이 되거든요. 네. 될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과정을 잘 만들 것인가가 저는 요체인 것 같아요. 네.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됩니다. 네. 그러면 될 사람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갈 것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총선은 지금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2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 그다음에 그것을 담지할 인물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책과 비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크게 세 가지 구도, 인물, 정책과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내는 거고 구도는 제가 보기에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2년 해보니 썩 못한다. 정말 능력이 없다. 저렇게 되면 눈 떠보니 후진국 되겠다. 더 망가지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말 연초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인물도 우리 새로 뭐 하는 분이나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들 보면은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인물은 탄생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정책과 비전의 문제인데 야당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2022년 대선 때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 중에 좀 더 좀 나은 부분들도 하고 새로운 건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김성희 소장님처럼 좀 자유로운 그 의견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제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고민을 저도 많이 해주세요. 예, 부족하지만 그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기억났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대선 기간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녁 늦은 시간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간 의총을 통해서 정치 혁신하겠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하시고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대표까지 되신 기간 동안 그런 혁신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약간 뭐 쓴소리라면 쓴소리인데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정하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서의 어떤 혁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는 민주당의 혁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혁신의 과정이 그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다 보면 혼란한 과정 속에서 혼란한 집안에 저는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는다. 혁신을 하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저 사람들이 나의 재산과 생명, 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분열된 똑똑함보다는 단합된 좀 여유 부드러움이 더 훨씬 더 그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혁신을 제대로 하면서도 저는 명확하게 믿음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속에서 저는 너무 좀 윤석열 정부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 공격이 좀 과해서 우리가 네. 그게 대응해 나가면서 내부의 혁신이나 개혁 부분들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렇게 한 4년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런 건 부족했던 점은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들에게 반성적 성찰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조금 더 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 있어서 바꾸고 또 시스템도 바꾸고 또 정책도 공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만드는 방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핵심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 아닙니까? 네네.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해야 행위가 가는 거니까 투표로서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얻는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보다는. 아 예. 뭐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옳은소리 방송 뭐 네. 보시는 시청자들하고 또 수원 지역구 구민 여러분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성현 소장님 옳은소리 경이로운 소문 인터뷰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서로 생각하게 하고 서로 비전을 얘기하고 또 솔직하게 솔직 토크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관련한 이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고 김성희 소장님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치도 덕양구 구민들과 잘 소통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로서 이 옳은 소리들이 실제로 정책과 법안, 예산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경기도를 이롭게 하는 소문, 경이로운 소문.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원병 의원님 모시고 첫 방송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뜻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경기도 의원님 모시고 경기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